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중장이 온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목격한 김정은 부부의 실체입니다.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기어서 주우라는 명령. 과연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목숨 걸고 탈북한 전직 보위부 중장이 직접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2024년 가을 평양 중심부 보위부 청사의 어느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빨간색 기밀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으로 36년을 일하며 수없이 봐온 그 빨간 파일. 하지만 그날 아침 그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 리설주 동지 2024년 3분기 해외 명품 구매 현황 급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브랜드 이름과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맨 아래 합계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총액 23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아니,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석 달 동안 가방이랑 옷 사는데 쓴 돈이 이 정도라니. 파일을 덮으려는데 그 밑에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함경북도 청진시 2024년 9월 식량 상황 보고. 긴급.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철수 동지, 들어가도 되나? 문이 열리며 박 대좌가 들어왔습니다. 제 부하 중 하나였어요. 중장 동지, 오늘 오전 10시에 일과 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최 부부장 건으로 긴급 보고 올라왔습니다. 최 부부장, 무슨 일인가? 박 대좌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 부부장, 아드님이 남조선 드라마를 시청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USB로 돌려봤다고 합니다. 최 부부장, 저와 1989년 같은 해에 보위부에 입사한 동기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일했어요. 그 친구 아들이라면 25, 26쯤 됐을 겁니다. 우리 둘째 준호랑 비슷한 나이였죠. 그래서 상부에서 가족 전체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연좌제 적용 검토 중입니다. 연좌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는다는 그 법. 저는 36년간 이 법을 집행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족들을 파멸시켰어요. 하지만 그게 내 동기의 가족이 될 줄은 알았네. 보고서 가져오게. 박 대좌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대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주체사 상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새벽 출근길.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전차나 버스를 타는 사람도 있었고요. 승용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벤츠를 타고 출근합니다. 보위부 중장, 이 나라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 아래 걸어가는 사람들과 저는 같은 조선 사람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이에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오전 10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제 누가 불려 나갈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간단했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해외 명품 구매를 위한 외화 조달 방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밀수 루트 확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비리에 진행하라는 지시. 동무들, 리설주 동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이다. 차질 없이 진행하라. 회의를 주재하던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6년간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으니까요. 점심 식사 시간. 간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귀에 꽂혔습니다.
야, 들었어. 어제 중앙당에서 리설주 여사가 요리사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다잖아. 왜? 무슨 일인데? 생선찌개 온도가 마음에 안 드신대.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그 요리사 가족을 다 평양에서 추방시켰다잖아. 헐, 온도 때문에? 온도가 문제입니까? 리설주 동지 심기를 건드린 게 문제지.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생선찌개 온도 때문에 한 가족이 평양에서 쫓겨났다고? 그들은 아마 함경도나 양강도 산골로 갔겠죠. 그곳에선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오후 3시 집무실로 돌아오니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 부부장 가족 조사 결과였어요. 펼쳐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 부부장 차남 최영철, 남조선 드라마 스카이캐슬 시청 확인, USB 8개 소지, 친구 3명과 함께 시청한 정황 포차, 연좌제 적용, 정치범 수용소 이송 결정.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승인 서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최 부부장, 그 친구랑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 동기였습니다. 1985년에 함께 입학했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 고민도 나눴습니다. 그 친구 아들 영철이 저는 그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봤어요. 돌잔치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드라마 몇 편 봤다고, USB 몇 개 돌려봤다고. 중장 동지, 서명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알았네. 저는 서명했습니다. 36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서명을 하는 제 손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애하는 리설주 동지께서 평양 어린이들을 위한 새 교복을 하사하시었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온 나라 어린이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교복 하사, 오늘 아침 봤던 그 200만 달러짜리 명품 쇼핑 목록이 떠올랐어요. 그 돈이면 함경도 아이들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몇백 명, 몇천 명?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고층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내 명희가 걱정스런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어요. 3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준혁이가 외무성에서 퇴근해서 와 있었어요. 둘째 준호는 당 선전선동부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최 부부장님 가족 일 들었어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집 영철이 형, 저랑 대학 동아리 같이 했었는데 수용소로 간다던데요. 저는 수저를 놓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절대로 이상한 거 보거나 듣거나 하지 마라. 알겠나? 네, 아버지.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희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은 괜찮죠? 걱정하지 마. 내가 조심시킬 테니까.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누가 안전합니까? 보위부 중장인 저도, 제 가족도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 야경이 보였어요. 여기저기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들 사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한 대 물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아버지. 아들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지만 아버지,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조국은 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백성을 굶기고, 명품을 사들이고, 드라마 본 아이를 수용소에 보내는 이 나라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조국입니까? 여보, 담배 피우지 말고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명희가 나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명희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명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보. 요즘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36년간 쌓아올린 제 인생, 제 믿음, 제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오전, 갑작스럽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중장 동지, 즉시 만수대 제1회의실로 오십시오. 원수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보위부,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무들, 리설주 동지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다. 자세를 바로 하라. 문이 열리며 리설주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경호원과 비서들이 따라왔어요. 리설주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를 알 것이다. 리설주 여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나는 지난주 파리에서 특별히 주문한 에르메스 버킨백을 받았다. 그런데 색깔이 내가 요청한 것과 달랐다. 로즈 골드를 원했는데 로즈 사쿠라가 왔다. 이게 말이 되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방 색깔이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담당했던 동무가 누구인가? 저입니다. 리설주 동지.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김 참사였어요. 50대 중반, 해외 명품 구매를 담당하던 간부였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인과 두 딸이 있었죠. 동무, 내가 뭐라고 했나? 로즈 골드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파리 매장에서 로즈 골드 재고가 없다고 해서 가장 비슷한 색으로, 비슷한 색, 내가 비슷한 걸 달라고 했나? 리설주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리설주 동지,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다시 주문, 이미 틀린 건데. 리설주 여사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김철민 참사, 직위 해제, 평양 추방 및 함경북도 무산 광산 이송, 가족 전원 동반 이주 조치. 김 참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설주 동지, 제발 가족만은 저 혼자 벌을 받겠습니다. 제 딸들은 아직 어립니다. 제발. 하지만 리설주 여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김 참사를 끌어냈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가방 색깔, 로즈 골드와 로즈 사쿠라.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차이 때문에 한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산, 광산.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예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 하루 12시간씩 광산에서 일해야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대부분 몇 년 안에 죽습니다. 오후에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36년 보위부 생활을 하며 수많은 처형과 숙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문이 열리며 박 대좌가 들어왔습니다. 중장 동지, 새로운 보고서입니다. 또 빨간 파일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제목이 보였어요. 리설주 동지 2024년 4분기 해외 명품 추가
구매 요청 사항 최긴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총 예상 금액 420만 달러. 420만 달러. 석 달 만에 다시 이 정도 돈을 쓴다고. 제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겨우 몇천 달러예요. 보위부 중장인 제가요. 그런데 리설주 여사는 석 달에 400만 달러를 명품에 씁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평양역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섰는데 길 옆에 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10살쯤 됐을까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10월인데 맨발이에요. 아이는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음식 찌꺼기 같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오늘 본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20만 달러. 그 돈이면 저 아이한테 따뜻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저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요. 가십시오. 중장 동지. 운전병이 신호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명희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김 참사 가족 이야기. 응, 알아. 어머, 그 집 둘째 딸이 우리 준호 여자친구였는데 준호가 지금 방에서 울고 있어요. 둘째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준호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버지 수진이 가족이 무산으로 간대요. 가방 색깔이 틀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이 되냐고? 안 됩니다. 하나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입니다. 준호야, 조심해야 한다. 알겠나? 내가 수진이 가족 일로 뭐라고 하면 알아요. 아버지, 저도 끌려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 준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랑스럽냐고. 36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대체 뭘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1985년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제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최 부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조국을 위해 헌신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부부장 가족은 수용소에 있습니다. 드라마 몇 편 봤다고. 김 참사 가족은 무산 광산으로 갑니다. 가방 색깔이 틀렸다고. 그리고 저는 여기 앉아서 이 모든 걸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어요. 저는 이 거울 속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36년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냐? 거울 속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보위부 중장이 탈북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족도 있고 지위도 있고 36년의 경력이 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 씨앗에 물을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평양은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차가운 건 궁전 안의 분위기였어요. 리설주의 명품 담당 간부 처형 이후 중앙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언제 누가 불려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보위부 중장으로서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 여사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충성도를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게 제가 36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또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주방장 박철호 일가 처리건. 펼쳐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철호 주방장. 그 사람은 20년 넘게 최고 지도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어요. 김정일 장군님 시절부터 일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11월 3일, 김정은 원수님 조찬 준비 중 사고 발생. 계란찜 온도가 지시사항 72도보다 5도 높은 77도로 제공됨. 원수님께서 뜨겁다고 하시며 불쾌감을 표시하심. 이설주 동지께서 주방장, 교체 및 징계 지시.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철호 58세, 처 김순희 55세, 장남 박민혁 32세, 차남 박민준 28세, 며느리 이지연 30세, 손녀 박서연 5세, 전원 평양 추방 및 함경북도 무산군 광산 배치 결정. 계란찜 온도 5도 차이. 그것 때문에 한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광산이라면 그곳은 북한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 중 하나였어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중장 동지, 서명 부탁드립니다. 부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5살짜리 손녀까지 계란찜 온도 때문에. 중장 동지? 알았네. 서명했습니다. 또 한 가족이 파멸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뒤 더 끔찍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이발사 최은경 처리건. 최은경, 50대 중반의 여성 이발사였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전담 미용사였어요. 10년 넘게 리설주 여사를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11월 10일, 리설주 동지 헤어스타일 시술 중 사건 발생. 드라이어 사용 중 리설주 동지의 목 부분을 손으로 스쳤다는 보고. 리설주 동지께서 불쾌하다. 감히 내 몸을 만지느냐며 크게 노하심. 보고서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경 54세, 정치범 수용소 이송 결정. 남편 김태수 57세, 딸 김미진 28세 연좌제 적용. 손으로 스쳤다고? 이발하다가 손이 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년을 충성스럽게 모셨던 사람을 손이 스쳤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보낸다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11월 중순,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앙당 회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김정은 원수님께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1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 회의 중단.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원수님께서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시더니 한 대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너, 이름이 뭔가? 리광철입니다. 원수님. 대좌가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네 방금 나를 쳐다봤나? 죄송합니다. 보고를 듣다가 감히 눈을 마주치다니. 무례한 놈. 김정은 원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보위부, 저 자를 당장 끌어내라. 네, 원수님.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와 리광철 대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창백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회의 중에 보고를 듣다가 눈을 마주쳤다고. 그것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대좌는 그날로 계급이 박탈되고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함께 평양에서 추방되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몇몇 간부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원수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조심해야 돼.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눈도 함부로 마주치지 말라던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도 함부로 마주치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장 동지, 괜찮으십니까? 그냥 생각 좀 하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언제 불려 나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말이죠. 11월 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앙당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보위부 중장인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2025년 신년사 준비 현황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 여사가 함께 입장하셨어요. 리설주 여사는 새로 산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제가 승인한 그 200만 달러짜리 명품 목록 중 하나였을 겁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부장이 신년사 초안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인민들의 생활 향상, 원수님, 저 말 진짜 웃기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도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무슨 생활 향상, 그냥 먹고 살게만 해줘도 감사해야지. 두 분이 함께 웃으셨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어쩔 수 없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프랑스산 샴페인 좀 마실까? 좋아요. 그 비싼 거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 그거야 뭐. 두 분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명희야. 거실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아내 명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는 36년간 뭘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나.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수용소로 보냈나. 눈물이 났습니다. 58배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명희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준혁이도, 준호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의 변덕에 희생될 수도 있어. 명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요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요. 약도 없고 장비도 없고 환자들이 제 앞에서 죽어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리설주는 명품 가방을 수백만 달러어치 사잖아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믿음이, 충성심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데 큰아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외무성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중국이나 동남아로 탈북하는 고위 간부들이 많아졌다던데요. 저는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아, 너 혹시... 저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제 아이들을 여기서 낳아서 키워야 할까요? 준혁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준혁아,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네, 조용히 있어. 준호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날 밤부터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6년간 쌓아온 인맥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달러 뭉치를 꺼내봤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10만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탈북 브로커 비용으로 쓸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어요. 58배를 살아온 이 도시, 36년을 일해온 이 체제.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계란찜 온도 때문에 가족이 추방되고, 손이 스쳤다고 수용소에 가고, 눈을 마주쳤다고 탄광으로 보내지는 이 나라. 명품에 수천만 달러를 쓰면서 인민들을 굶기는 이 체제.
저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칼날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명희야,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탈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달 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중앙당 대회의실, 김정은 원수님의 생일 파티 준비 점검 회의였습니다. 20명의 고위 간부들이 모였어요. 저도 보위부 중장으로서 보안 총책임자로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 여사가 입장하셨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50만 달러짜리 디올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원수님 만세.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되었을 때 원수님께서 갑자기 술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양주를 따라 드시기 시작했어요. 1잔, 2잔, 3잔 순식간에 반병이 비었습니다. 동무들, 자네들은 뭔지 아나? 원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들은 내 개들이야. 개새끼들이란 말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걸으셨어요. 그러다 제 앞에 멈추셨습니다. 김철수. 네. 원수님, 자네 보위부에서 몇 년 일했나? 36년입니다. 36년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원수님께서 제 얼굴 앞까지 다가오셨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자네는 개야. 네, 개. 내가 먹이 주면 꼬리 흔드는 개새끼란 말이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계급장 봐. 원수님께서 제 어깨에 중장 계급장을 손으로 확 잡아당기셨습니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주워. 개처럼 기어서 주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급장을 집었어요. 킥킥킥. 호호호. 리설주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수님, 정말 재밌어요. 꼭 강아지 같아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됐어. 앉아.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피 묻은 계급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36년. 이 작은 쇠붙이를 위해 36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이겁니까? 밤 9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명희가 달려왔습니다. 준혁이와 준호도 나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계급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36년 이걸 위해 36년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8회 살면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개새끼라는 말, 계급장을 바닥에 던진 것, 무릎 꿇고 기어서 주운 것, 리설주의 웃음소리, 명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바닥에 계급장을 다시 집어 던졌습니다. 우리 나간다. 탈북한다. 네. 더는 못 견디겠어. 개새끼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어.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 생각했었어요. 외무성에서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매일 거짓말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월 8일, 김정은 생일 행사날이 기회야. 저는 책상 서랍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달러, 10만 불. 이걸로 탈북한다. 며칠 뒤, 국경 지역 보위부에 있는 옛 동료 리영호를 만났습니다. 영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형, 혹시
탈북한다. 루트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리영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위험해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중국 조선족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건넸어요.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암호는 고향 생각입니다. 12월 30일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애국열사릉,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철수가 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나라는 아버지가 꿈꾸셨던 나라가 아닙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아들이 이 나라를 떠나려 합니다. 배신자가 되려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정상이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1월 7일 밤, 우리는 그날 밤에 출발한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갈 수 있어요. 준혁이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봤습니다. 이제 저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저녁,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 우리 가족은 이 나라를 떠납니다. 58배를 살아온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보위부 청사에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이곳에 오는 마지막 날이구나. 중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경비병들이 경례했습니다. 저도 경례를 받았어요.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집무실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요. 오후 3시 일찍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원수님 생일 행사 준비로 집에서 점검할 게 있네. 네. 중장 동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지나며 창밖을 봤어요. 대동강, 주체사 상타, 익숙한 풍경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작은 가방 4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옷 한 벌씩 중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좋아. 저녁 먹고 출발하자. 명희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를 믿어라.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불안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저녁 6시,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위부 중장 제복을 입었어요. 계급장을 달고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이 신분이 오늘 밤 우리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보위부 가족이야. 국경 긴급 점검이라고 할 거야. 네, 아버지. 절대로 이상한 행동 하지 마. 평소처럼 당당하게.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어요. 저녁 7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며 뒤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이 자란 집, 그 모든 추억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보위부 중장 차량, 검은색 벤츠였어요. 제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멈추시오. 병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 김철수. 국경 긴급 점검 임무다. 병사가 신분증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경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 동지,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여보, 성공했어요. 명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냐. 이제 시작이야.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차로 4시간. 어두운 밤길을 달렸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밤 11시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신의주 근처였어요.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구, 저 강만 건너면 자유입니다. 마지막 검문소에 다가갔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어요. 정지, 병사들이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 김철수다. 일과 긴급 임무로 국경 점검 중이다.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병사가 상급자에게 뛰어갔어요. 잠시 후 대위가 나왔습니다. 중장 동지, 야간에 무슨 임무이십니까? 일과 기밀이다. 자네가 알 필요 없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자네 지금 나한테 규정 운운하나? 군번 대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위가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장 동지,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아냐. 강을 건너야 해. 경비대를 지나 강변으로 갔습니다. 1월의 압록강, 표면이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바람이 매서웠어요. 영하 20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건너야 해. 가방을 메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위태롭게 보였어요. 조심해서, 천천히. 제가 앞장섰습니다. 명희, 준혁이, 준호가 따라왔어요.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여기 금 갔어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큰 균열이 보였어요. 옆으로 돌아가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경비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뛰어. 얼음 위를 뛰기 시작했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엎드려. 온 가족이 엎드렸습니다. 중국 땅까지 50m. 조금만 더야. 일어나서 뛰어. 다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어둠 때문에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넘어졌습니다. 얼음이 깨졌어요. 준호야. 뒤돌아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에 빠진 준호를 끌어올렸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시 뛰었습니다. 40m, 30m, 20m.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명희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아들들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북한 땅이 보였어요.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영호가 알려준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고향 생각이십니까? 암호였습니다. 네, 고향 생각입니다.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뒤 검은색 밴이 왔습니다. 조선 쪽 남자가 내렸어요. 빨리 타십시오. 공안이 올 수 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압록강, 멀어지는 북한 땅. 명희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준호도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차 안에서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2025년 1월 8일 새벽 1시 북한 보위부 중장 김철수와 그의 가족은 조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가는 험난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우리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젖은 옷을 입은 준호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야 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시간. 단둥 외곽에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짧고 건조했어요. 1시간 후, 차는 허름한 농가 앞에 멈췄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빨리 들어가십시오. 농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바닥에는 낡은 이불 몇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선 쪽 남자가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색 중입니다. 보위부 중장 탈북은 큰 사건이에요. 북한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상금이 걸렸습니까? 100만 달러. 산 채로 넘기면 100만 달러래요. 1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누가 여기 있는지 알면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그러니 조용히 계십시오.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여보,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미 반은 성공했어.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준호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이불로 감싸줬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얼음 깨뜨려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 쪽 남자가 빵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뉴스 봤습니까?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중국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탈북 사건으로 국경 지역 비상 중국 공안. 대대적 수색 중.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보위부 중장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이었어요. 국가보위성 중장 김철수. 가족과 함께 탈북 추정 북한 당국. 중국 측의 강력 송환 요구. 명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우리 사진이. 알아. 이제 온 세상이 우리를 찾고 있어. 조선 쪽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징. 하지만 지금은 못 갑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12시간인데 역마다 검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주일 기다리십시오. 제가 다른 루트를 알아볼게요. 남자가 다시 나갔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창고에 갇혀 지냈어요. 낮에는 숨을 죽이고 밤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어요. 양동이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참자. 곧 한국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이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창고밖에 없는데요. 조선 쪽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봐야겠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준혁이와 준호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이쪽에서 발견했다. 빨리 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여보, 살았어요. 명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근처에 있어. 1시간쯤 지나자 조선 쪽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탈북자 가족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북송됩니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죠. 북송.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정치범 수용소행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내일 밤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으로. 육로로 이동합니다. 위험하지만 기차역보다는 안전해요.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숨었습니다. 좁고 답답했어요. 베트남까지 사흘 걸립니다. 참으십시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짐칸 안은 컴컴했어요. 숨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화물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어요.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부터 힘들었어요.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저 못 참겠어요. 명희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셋째 날,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운전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우리는 화물 더미 뒤에 몸을 숨겼어요.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어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화물칸을 비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됐어. 가.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준혁이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사흘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기서 한국 대사관까지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조선 쪽 남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은 비용은 10만 달러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돈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돈을 세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국 가시면 잘 사십시오. 그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거리. 하지만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여보, 우리 거의 다 왔어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돼.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에게 종이에 적은 주소를 보여줬어요. 한국 대사관. 택시가 하노이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오토바이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구나 생각했어요. 30분 후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태극기. 명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도 울고 아들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까지 온갖 위험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직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원이 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였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명희가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 맛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북한에서도 김치찌개를 먹었지만 이건 달랐어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영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중장님, 잘 오셨습니다. 북한에서 큰 결단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영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송환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 길면 한 달,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여기 안전합니까? 대사관 안은 한국 땅입니다. 여기선 안전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대사관 안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천국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북한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 중국 공안에 잡히는 꿈, 다시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여보, 괜찮아요? 명희가 깨운 날도 있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현실도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영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왔습니다. 김 중장님, 북한에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입니까? 베트남 정부에 외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중국도 가세했고요. 중국까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를 넘기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트남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고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하노이 거리가 보였어요.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우리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반드시 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영사님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갈 수 있습니까? 베트남 정부가 출국을 승인했습니다. 모레 비행기로 한국 갑니다. 정말입니까?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틀 후, 2025년 2월 초,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하노이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사님도 함께 갔어요. 공항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 요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 안에서 긴장했습니다. 창밖을 계속 살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영사님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철수. 뒤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북한 사람 같았어요. 김철수 중장,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원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물러서시오. 영사님이 앞을 막았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보호 대상입니다. 손대면 외교 문제 됩니다. 우리는 조국의 반역자를 데려가는 겁니다. 공작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영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었어요. 출국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공작원들이 쫓아왔지만 공항 경찰이 막았어요. 후, 겨우 안전지대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준호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못 들어와.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관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한국 가십니까? 네, 한국 갑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여보, 저거 태극기. 명희가 가리켰습니다. 비행기 꼬리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좌석이 14A, B, C, D입니다.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명희 옆에 앉았어요. 준혁이와 준호는 뒷좌석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 땅이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자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북한을 떠난 지 한 달.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 숨고 베트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 4시간 후면 대한민국입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우와, 준혁이가 감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니. 비빔밥을 비볐습니다. 고추장 냄새가 났어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입니까? 비행기에서 먹는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땅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한국이에요. 명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보였어요. 자동차들이 다니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을 따라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입국장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중장님 가족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도 울고 준혁이와 준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58배를 살았던 북한을 떠나 여기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직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적응 교육을 받으십니다. 석 달 정도요. 그 후에 정착 지원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2월의 한국,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차가 저렇게 많아요. 그러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새 출발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 김철수와 그의 가족. 2025년 2월, 우리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의 끝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2월, 경기도 안성 하나원.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으십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직업 교육도 받으시게 됩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숙소에 배정받았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명희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당분간은.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북한의 삭막한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있었어요. 같은 말인데도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손전화가 아니에요. 택시예요. 여객 자동차가 아니고요. 아파트입니다. 살림집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강사가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뭐든지 검색할 수 있다고요? 네, 뭐든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김정은.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뉴스 기사, 사진, 영상, 그중에는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36년간 단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자유였습니다. 유튜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이 수없이 많았어요.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 내부 실상. 어느 날 밤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제가 보위부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보냈던 그곳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명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통일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중장님,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요? 네. 보위부 중장 출신은 처음이거든요. 언론에서 큰 관심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하지만 명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해야 해요. 진실을 알려야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속죄예요. 속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 갔습니다. 스튜디오는 밝았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앵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 중장님,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의 갑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계급장을 바닥에 던진 일, 개새끼라고 불렸던 일, 무릎 꿇고 기어서 주웠던 일. 리설주는 명품에 수천만 달러를 씁니다. 같은 시각 함경도에 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보위부에서 36년 일하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후회 많이 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체제를 믿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킨 건 체제가 아니라 김씨 왕조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나원으로 편지가 수백 통 왔어요. 대부분은 응원이었지만 일부는 비난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나? 보위부 개새끼가 한국에 와서 잘 살려고?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명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속죄예요. 석 달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2025년 5월, 우리는 서울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 줬어요. 강남이 아니라 외곽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사 짐을 풀며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아파트들, 오가는 자동차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준혁이와 준호는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경영학 공부하고 싶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저는 언론학이요. 북한 관련 방송 기자 하고 싶어요. 준호도 꿈이 생겼습니다. 명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의사였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다녔어요. 학교, 시민단체, 교회. 저는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36년간 체제의 칼날이었어요.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는 썩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김정은과 리설주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명품 쇼핑, 사치, 갑질, 인권 유린.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중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2010년에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혹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겨울,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와, 진짜 예쁘다.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여보, 저기 롯데백화점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백화점 안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상품들, 웃는 사람들, 이설주가 사들이던 그 명품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노는 없었어요. 그냥 슬플 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삼겹살이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음식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가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잘 왔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저는 한국이 좋아요. 여기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해요. 그래, 우리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강물에 비친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평양의 대동강과는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통일. 저는 이제 그것을 꿈꿉니다.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보위부 중장으로 36년을 살았던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 김철수. 2025년,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모든 조선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